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시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 코스피는 아침에 좀 하락 출발, 상승 출발했다, 하락 반전까지 했다. 지금 다시 네. 강보합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수는 2,400포인트 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이제 매수 주체별로 하면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86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7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에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 2,4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계속 박스권으로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시중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좀 조금 줄긴 했지만 55조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낙폭이 조금 깊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와 같은 장세는 아마 추석 전까지는 아마 이어질 좀 개연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추석 이후를 아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낙폭이 컸었던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수소나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책 관련주들 쪽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낙폭이 커진다 하게 되면 그 관련주의 1등주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저가 매수 전략이 아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러한 조정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대장주들을 위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고 조금은 추석 전까지는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도 그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낙폭 그러니까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이 조금 깊어지나 싶었더니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으로 약간 강보합이죠. 상승으로 좀 반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기술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9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조금 계속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세도 코스피처럼 시장 자체는 아마 추석 전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풍부한 이제 시중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좀 낙폭이 커진다 싶으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저가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 정책 수혜주들 낙폭이 좀 나았을 때는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도 지금은 유효하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윤이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미증시 약세 지속 속 연준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로템, 현대제철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수소 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요, 자동차 외의 발전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 로템은 오는 10월부터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제철도 이에 더불어서 수소
출하 설비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주들 향후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런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을 맞아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네 번째로는 17조에 육박하는 B2 열풍 속 증권사가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짜 소부장 그린 뉴딜 기업에 대한 내용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부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준이 앞으로 2023년까지 현재 제로 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당분간은요,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더불어서 한국 등 각국의 현재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요,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이 저금리가요, 자칫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거품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감도 컸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실망감으로 좀 봐야 될까요? 간밤 미증시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결정에 연준의 정책 실탄이 바닥이 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도 더해지는 만큼 관련한 이슈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당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연말도 다가오면서 이 배당주의 매력이 조금씩 더 부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성장주의 쏠림이 심화됐던 만큼 이제는 배당 기준인이 몰려있는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 등 가치주의 자금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업종뿐만이 아니라 배당과 성장률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증권주, 손해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관련한 업종들의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알짜 소부장 그리고 그린 뉴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추석 전에 중소형 5곳이 연달아 상장을 하게 됩니다. 21일에는 BBC 그리고 22일에는 박셀바이오 등 코스닥 상장을 대기 중에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대여에 가려져 있어 화제를 덜 모았지만요. 알짜 소부장들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이 세 가지 종목은 바로 핌스, 비나텍, 원방테크가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상장이 됐을 때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관련된 내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근 수소 경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는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또 이런 계열사들은 어떻게 수소 경제를 좀 힘을 쓰고 있나 좀. 네, 그러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에 상당히 그 집중을 그렇죠.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린 뉴딜 관련, 한국형 뉴딜 관련돼서도 예.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직접 나와서 이제 PT를 할 정도로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현대차가 이제 수소 연료 배터리를 이제 그 유럽에 수출을 했다라는 그쵸. 이제 네.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현대차가 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든 거는 이제 현대모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연료 배터리, 그러니까 각종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 공장에서 이제 부생 수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생 수소는 이제 현재 이제 수소를 얻는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부생 수소를 얻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소 리포머라고 그래갖고 이제 LNG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해서 발전하는 그런 설비를 하는 그런 이제 설비를 지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지금 완성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 전체적으로도 아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로 해서 이제 많이 오르다가 근래 들어 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수소차가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 전기차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그 이유는 옆은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각각 뭐 세계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니콜라라는 회사입니다. 네, 니콜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지금 그 리포터들이 많이 나와서 뭐 SEC가 뭐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조금 이제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수소 상용차를 지금 유럽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현대차 같은 경우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어떻게 기술력은 뭐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뭐 니콜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그 현대 모비스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주가가 한 20에서 24만 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계속 뭐 몇 달째 이제 머물러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뭐 지금 자동차 관련된 특히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모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봐주실 게 이제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소 리포머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니콜라가 사기극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력에 대해서 진위 논란이 일어나면서 현대차 경쟁력이 부각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받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현대 모비스 계속해서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셨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 수소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는 그룹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생각난다는 배당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 이제는 배당주에도 슬슬 눈길을 돌려야 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 이전에는 이런 배당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배당주 중에서 좀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그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12월 달에 배당이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예, 있으신데요. 맞아요. 뭐 12월이 지나게 되면 그 각 기업이 이제 회계가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득이 나면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배당 때문에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보통 배당주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네.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12월 달 되면 또 이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주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이 이제 접어드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보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배당주 관련돼서 제일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그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은행들이 제일 배당을 많이 합니다. 뭐 정기예금 이상의 배당을 하는 게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제일 많이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엔 증권보험사들이 좀 배당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도 비교적 배당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이제 뭐 시멘트 같은 이제 유틸리티 기업도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런 배당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는 그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欄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주식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이제 배당률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참조해서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가을에 들어서 이제 배당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좀 성장이 되면서 배당이 좀 많이 주는 그런 종목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런 종목들을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야 하실 사항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주주 요건이 좀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0억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대주주였는데 올해부터는 3억 이상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대주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3억 이상의 주식을 갖고 연말을 지나게 되면 내년에는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아마 12월 달에는 아마 조금 이러한 그 물량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조금 유념을 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뭐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많이 안 오른 전통
제 개인적으로 뭐 성장성이 좋은 그런 회사도 좋지만 전통적인 그런 기업도 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교적 순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배당도 아마 예년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증권사 쪽으로는 이제 배당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증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각 증권사들의 수익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수익이 커지면 대부분을 배당을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이 커지는 증권사에도 조금 배당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래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라고 그러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성장성도 기본적으로 뭐 조금 뭐 5G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가도 최근 들어 옆으로 이제 많이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T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맥쿼리 인프라 펀드인데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한 뭐 4%, 5%대의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금융주로는 조금 이제 고배당을 하고 있는 뭐 대신증권이나 아니면 우리금융 이런 쪽으로 하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들,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뭐 금융, 철강, 통신 이러한 섹터들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금융주, 통신주, SK텔레콤, 우리금융, 대신증권, 맥쿼리 인프라 이러한 종목들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 중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증권사들이 더 빌려줄 돈이 없다. 한도가 넘어섰다는 걸 보고 네. 정말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셨구나.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은? 네, 일단 뭐 최근 이제 늘어나는 게 뭐 증권사가 안 해준다 그래서 증권사가 돈이 없어서 안 해주는 그렇죠.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자본시장법상에서 증권회사가 고객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서. 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대부분 이제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중단을 이제 대출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용 잔고가 17조 7,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뭐 3월 달에 6조였으니까 거의 네. 3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말서부터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8월 달에 15조였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는 시간 동안 이제 3조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향후에 주가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 이제 보는 관점이지만 개인들이 이 증권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판화하고 있다라는 좀 이제 우려 섞인 걱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유튜버를 보시는 분 중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 중에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큰 목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너무 크게 지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B2 자체가 뭐 일단 레버리지 효과를 있기 때문에 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건 맞지만 그만큼 장에 하락을 할 때는 손실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증시 시장 자체도 조금 불안감 때문에 아마 급등락이 좀 연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단타 매매가 많아지면서 장의 흐름이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B2가 많아진다라는 게 그렇게 시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좀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주식시장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B2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능하면 빚내지 말고 자기 자본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이렇게 뭐 주가가 조금 출렁일 때도 좀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 방법도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투자를 하시기를 저희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이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 eGMP 플랫폼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관련주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정체가 되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여러 가지 또 미국 시장의 변수들과 함께 어느 정도 좀 방향을 확인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래도 최근에 강한 쪽이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eGMP를 채택을 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에 eGMP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부품주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eGMP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림으로 한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가상 개념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배터리가 있죠. 2차전지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를 위치해 놓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각양각색으로 그리고 특히 이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좀 따로 떨어져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앞으로 이 GMP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가져간다. 즉 규격화된 통일화된 모습들이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하단부는 배터리가 여기에 정착되고 그 나머지 부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 부분들이 규격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를 라인업을 만들어가기 상당히 좋죠.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갈 첫 단계다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전기차를 모듈을 만들면서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플랫폼이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자로는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앞으로 정착을 해가겠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플랫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세단이나 그리고 뭐 SUV나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라인업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첫 단계다라는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첫 차가 NE라고 하는 NE EV라고 하는 뭐 또 45 EV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이쪽도 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현대차가 미국에 첫 수출한 차죠. 그래서 폰이란 브랜드가 달지 않을까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첫 선이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흐름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일단 지금 외관은 이런 식으로 거의 미래에서 나온 차답게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이드 미러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또 특이한 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물론 컨셉트 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쪽에서 약간 좀 현실에 맞게는 바뀌겠죠. 그래도 어떤 중요한 이런 사이드 미러가 없이 어느 정도 거의 미래차처럼 움직이게 된다라는 쪽이 내년 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저희 실생활도 많이 바뀌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eGMP의 흐름들은 예상 스펙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NE 같은 모델의 예상 스펙은 일단 넓은 실내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고속 충전한다. 그리고 한 350에서 450km. 일단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얼마만큼 배터리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자율주행은 레벨 3 정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없이 카메라로 적용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eGMP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라인업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공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안에 있는 어떤 탑승 공간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부품수가 더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축해서 통일해서 플랫폼화로 가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실내 공간 확보와 함께 앞으로 좀 더 효율화를 올릴 수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터리가 하체에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 무게 중심이 안정적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확장되면서 유연성도 높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쓰임새가 좀 더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eGMP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말씀드렸던 모델 이후에 이제 제너시스 JW라고 하는 모델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크로스오버 개념이죠. 저희가 보통 아는 뭐 CUV다라는 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일회 충전에서 500km 이상 가는 쪽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차 전지의 메이커들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필요하겠죠. 게다가 또 초고속 충전기의 모델이 보급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전기차의 이제 어떤 변화들, 특히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낮아지는 전기차에 대한 가격들도 이 부분들이 같이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관건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전기차를 쓸 때 세컨카로 많이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메인카로 자리매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변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쪽의 첫 단계다라는 쪽도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를 따라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MLCC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삼성전기, 삼화콘덴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가장 중요한 구동 모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품들, 현대모비스, S&T 모티브, LG전자가 여기서도 나오죠. 그런 쪽과 함께 뭐 인버터 나오고 있고요. 또 BMS,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 쪽의 흐름들과 함께 사륜 시스템은 또 당연히 현대위아나 제동 시스템과 관련된 만도, 대우 부품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모듈과 가스켓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공조 시스템의 강자 우리 시스템, 그리고 또 우리 산업 이런 쪽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쪽과 함께 또 작은 쪽은 우수 AMS, SPG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커넥터 쪽도 뭐 코리아 FT, 한국 단자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율주행으로 가기 시작하고 앞서 보셨듯이 이제 사이드미러가 없어진다. 그러면 카메라의 중요성이 상당히 또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MC넥스, 파워로직스, 테라셈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나머지 부품들도 다 따라서 라인업을 정리해가는 흐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수주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도 또 늘려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리고 또 물리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현대차의 친환경차와 함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확보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부품주 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완성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관련주들이 이를 적용해서 나가기에는 좀 시간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화도 일단 자금도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완성차 쪽이 먼저다라는 쪽에서 조정시 비중 확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라인업이 얼만큼 관련된 부품주들이 전환되느냐 이 부분도 가장 큰 숙제인데, 아마 빠르면 하반기 정도면 거의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된 업체들 중심으로 접근하자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2차 전지 관련된 그리고 또 전기차 부품주들은 이번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9월 22일 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점들은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일단 여기 너무 올인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를 좀 지켜보시고 그에 따른 전략들도 짜 나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관심 있는 종목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LG전자 관련된 모습들 앞으로도 계속 양호하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VS 사업부라고 하는 이 어떤 전장 사업 부분이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으로 이 핵심 부품 구동 모터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GM 볼트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수주가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잘하는 가전 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목표가 한 12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한국 단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커넥터 관련된 매출이 절반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부진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전장 부품에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와 함께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수한 재무구조와 함께 PBR 0.63배 이 부분이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탄력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1차로 6만 원대, 손절가는 4만 1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관련된 종목들을 쭉 또 자세하게 정리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요. 일단 관련된 부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고 또 앞으로의 핵심적인 전기차의 현대차의 흐름들이 EGMP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관련된 흐름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 GMP 개념을 정리해보고 관련주까지 그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 오늘 일장 7%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LNF도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위의 삼성 SDI는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일양약품은 자사의약품 슈펙트를 백혈병 치료제 용도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에서 공장 실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10% 넘는 급등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의 한화솔루션은 약과학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는 시너지 이노베이션, 4위는 옴니시스템, 3위는 헬릭스미스, 2위는 두산중공업, 1위는 셀트리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이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장 크게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5,000원에 신규 입성했다. 과연 이 종목은 어디까지 날아갈까? 오늘 상승 보고 낚이지 마라. 이거 다 개미꼬식이다. 들어오면 곧바로 지옥행. 제발 오늘 5,500원까지만 다시 와라. 그 자리 오면 후딱 털고 다시는 안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5,000원에 신규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날아갈까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은 이제 스탑을 드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릴 거라 보시나요? 일단은 월봉에서 상당히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FDA 승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이슈도 있긴 한데 하단이 제가 알기로 지금 1,000원대 1,600원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겁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월봉에서 지금 2016년도 중간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5,600원, 700원대 저항이 워낙 심하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보시면 지금 프로테지로 엄청난 수익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0%가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은 좀 과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금일 1차적으로는 현재 자리는 이탈이 됐고요. 만약에 금일 하단에 4,700원 정도 이탈하면 아마 제 생각엔 4,5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염두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낮지만 그래도 최근에 단기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4,7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4,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오늘 상승 보고 낚이지 마라. 이거 다 개미꼬식이다. 들어오면 곧바로 지옥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옥행인가요, 전문가님? 개미꼬시기는 아니고요. 네.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첫 번째 이제 상단 치고 다시 빠진 거 보시면은 지금 5분봉 보시면 보입니다. 위에 상단 찍었을 때 그 이후에 그 가격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5,500원대 저항 맞고서 장대 연봉이 나온 이후에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후장에 뭐 오늘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5,150원대로 안착되면은 위로 5,5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50원을 안착한다면 위로 5,5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옴니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이 그린 뉴딜 쇠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오늘장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상승 추세를 연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옴니시스템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일단 정부 정책 시작이기 때문에 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은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요일이라 조금 불안하긴 하다. 2,000원대 한번 찍고 상한가 가려나? 정부에서 든든하게 밀어준다는데 무조건 홀딩이지. 증권사발 믿지 말고 무조건 붙잡고 있자. 뉴딜 관련주는 기본 3배는 간다. 못 가도 5,500원까지는 달리지 않겠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2,000원대 한번 찍고 상한가 가려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일단 오늘은 아직도 살아 있고요. 상한가 네. 도전을 할 거는 같고 만약에 어. 오후장에 이제 3,000원 이탈하면 다시 조정세는 들어가는데 예. 이 종목 자체가 사실 스마트 그리드에서 원래 유명한 종목이 옴니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리텔레콤입니다. 그리고 PS텍이라는 종목도 있긴 한데 PS텍은 약간 뒤로 돼 있는 종목이라서 옴니가 지금 만약에 금일 상승세가 상한가 간다면 제가 지금 차트 그려놨는데 3,400원대가 넘어가면 일단 추세로는 4,000원 금방. 그러니까 예전 주봉 상단 가격으로 보시면 보이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900원까지 대응이 가능하고요. 지금 공방되는 자리가 예전에 3,100원대,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밀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오늘 만약에 탑승을 하셨다면 아주 밀리지 않는다면 다음 주까지 보셔도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3,400원을 넘어선다면 3,900원, 4,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뉴딜 관련주는 기본 3배는 간다. 못 가도 5,500원까지는 달리지 않겠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진짜 뉴딜 관련주는 수남매로 다 거의 올라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예. 풍력하고 태양광 뉴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스마트 그래요? 그리드는 원래 시행이 돼 있었고 제가 사는 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 전력계는 스마트 그리드로 돼 있는데 향후에 아마 그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스마트 그리드가 지금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조명이나 그런 부분도 요즘 다 스마트 그리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차피 발전성은 있겠지만 단기 테마로 이제 정차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시범 구역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지. 무조건 뭐 풍력이나 태양광은 워낙 규모가 크지만 스마트 그리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규모가 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뉴딜 수혜주는 맞지만 풍력, 태양광에 비하면 그 테마의 힘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약하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헬릭스미스입니다. 이 종목의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직은 접근하기 좀 무섭다. 신주 38,000원에 나오면 그때 단타나 쳐볼까? 외국인들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손절 금지. 44,000원에서 45,000원 강력 매도 구간 얼른 탈출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이 눈에 딱 띄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차트에 보면 권리락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무상, 유상 이런 회사는 사실 어차피 기술 특례로 상장한 회사들은 이게 맞긴 한데 저는 신뢰를 훼손하는 종목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엔젠시스 DPN 그 임상 3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저는 그래서 임상을 볼 때 항상
향후에 이게 어떤 방향성으로 포커스를 잡는 걸 보지, 그리고 시장 아무리 회사가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그래도 지금 2년 동안 무상과 유상을 2번, 3번을 한다는 거는 저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전 신뢰성 훼손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싫어하시는 표정이라서 네. 너무 짧은 기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반복하는 기업들,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44,000원에서 45,000원은 강력 매도 구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사실 개파락했기 때문에 그 가격인데요. 네. 그게 지금 보시면 기존 차트에서 보시면 저점 이탈하고 일단 워낙 개파락이 16%, 20%대까지 밀렸으니까 지금 반등은 나오곤 있는데 보시면 차트 그냥 누가 봐도 흐릅니다. 그냥 밑으로.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설정이 계속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등락 추세로 보면은 다이버로 내려가면서 흘렀기 때문에 안착이 돼서 뭐 위로 간다면 6만 원까지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신뢰성을 훼손하는 종목은 절대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에 대한 의견 들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에 힘쓰고 있는 두산중공업을 어제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면에 오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15,000원 딱 지지하는구만. 다음 주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 때면 올리려나? 토론방에 안티가 많은 걸 보니 좋은 현상이다. 안티 정리되면 쭉쭉 잘 갈 듯 2만 원 본다. 어찌 앞에 나무만 보나요? 숲을 봐야지. 시간 지나면 목돈으로 보답할 것을 답답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방에 안 좋은 글들이 많나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게시글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게시글은 15,000원 딱 지지하는구만. 다음 주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가 뜨면 올리려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어제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오늘 주가는 좀 밀리고 있는 흐름 어떻게 보세요?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사실. 네. 그리고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참 애증의 종목인데 사실 그 최근에 이제 풍력 이슈로 이제 붙으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원전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네. 탑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담수 부분도 있고 되게 좋은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하단에 만약에 14,0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봉을 보시면 18,000원대 왜 걸리냐? 차트에 딱 나옵니다. 그 자리가. 18,500원대가 2018년하고 19년에서 일단 올라가다 걸린 자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육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걸린 자리는 무조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2만 원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이슈가 22일 날 아마 입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16,000원 초반을 갖다 놓으면은 상단에 18,500원 노리시면서 대응하시고 돌파가 된다면 2만 원을 보시고요. 단 14,000원 이탈하면 조금 종목이 많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16,000원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 3총사를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오늘이 좀 난해한 종목이 많습니다.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신풍제약에 졌다는 게 자존심 상해. 어서 이래라 셀트리온. 힘 좀 내보자. 합병 이슈만 마무리되면 100만 원 이상 갈 종목.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장투로 대응하자. 언플만 하는 기업을 아직도 믿다니 그만큼 속고도 오늘 또 속은 느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반대 의견이 있네요. 한 분은 100만 원까지 갈 종목이다 하는 분도 있고 속고 또 속냐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문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대형 제약주들이 사실은 이슈가 되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살아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은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하단에 29만 원이 깨지면은 지금 일단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지금
종목 자체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28만 9천 원 이탈 안 한 다음에 위로 32만 원 돌파하면 상단으로 33만 원. 단 하단으로 밀렸을 때 저는 만약에 지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27만 원대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준다면 도전은 되겠지만 왜냐하면 주봉을 보시면 그 자리가 이탈하기가 쉽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상당히 지금 몇 주째 지금 꺾이고는 있는데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두 가지로 생각드리면 31만 원 돌파하면 위로 33만 원. 단 28만 한 7천 원, 8천 원이 이탈하면 조금은 조심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향후에 계속 코로나 이슈는 살아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임상, 2상, 3상 얘기 나오는데 전 내년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다시 이슈가 되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트리온 중요한 가격대, 가격 지지 라인들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그 가격선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목을 좀 중기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일단 네.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종목 얘기하면 애증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군수사업 방산 특성상 사실 코로나19로 영향을 제일 덜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F-X 국내 이제 전투기 출시인데 중요한 건 국내에서 전투기 조립할 수 있는 회사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머릿속에 담으시고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국내에서 전철하고 국철을 만드는 회사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매출이 지금 계속 감소하면서 저게 됐던 건데 매출 감소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 보잉하고 에어버스 쪽에 납품하는 날개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떨어졌는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래서 향후에 기체 부품이나 그런 부분은 또 납품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항공 전체적으로 다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전투기는 지금 내년에 예상이 1조 정도 예약이 돼 있고요. 수리형 관련해서도 최근에 국방부하고 승소해서 그 부분도 이익 실현으로 들어오고 있고 호재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KF-X 시제기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국내 기술이 갑자기 급선진화되다 보니까 아마 돈을 계속 안 내다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금일 23,450원인데요. 박스권의 하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까지 공략 가격으로 보시고 1차적으로는 26,000원대. 그리고 저는 내년까지 본다면 사실 3만 원대 이상을 보니까 이 점은 강조를 해드리고요. 하단에 혹시라도 2만 원 깨지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지금 깊게 잡았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분할하신다면 내년에 진짜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한국항공우주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